자, 지난 시간 이어서 이 시간에는 실종 선고제도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이 되면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로 실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법원이. 그러면 이제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죠. 먼저 요건에 민법 27조 실종선고제도의 요건입니다. 조문 먼저 보시면 27조 1항에 부재자 생사가 일정 기간 불분명한데요. 보통 실종은 5년이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로 실종 선고를 합니다. 2항에 보통 실종은 1항 5년이고 2항에 특별 실종 4가지는 1년입니다. 보십시오. 2항에 전쟁에 임한 자, 전쟁에 갔는데 생사불명 상태가 됐죠. 침몰한 선박, 우리가 선박이 침몰됐는데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아예 실종이 돼서 모르는, 생사 여부를 모르는 사람, 추락한 항공기에 타고 있었는데 죽었다는 사체, 즉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인데 이 생사가 전쟁이 종료됐거나 또는 선박이 침몰했거나 항공기가 추락했거나 기타 위난이 종료된 후, 요건 1년입니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로 실종 선고를 하는데요. 먼저 실종이 됐죠. 보통 실종은 최후 소식이 있는 날로부터 실종 기간 5년, 보통 실종은 5년이 경과돼야 되고요. 특별 실종 4가지는 1년.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지만 항공기 추락했으면 항공기가 추락한 때, 선박이 침몰한 때, 전쟁에 임한 자는 전쟁 종료한 때, 기타 사망의 위난을 당한 자는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1년입니다. 기타는 화재, 대형 화재가 났죠. 화재 현장에, 화재가 난 건물에 있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증거가,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재로. 이런 경우에는 1년입니다. 요 실종 기간이 이제 경과돼야 되고, 물론 이제 청구, 이해관계인 등 청구로 법원이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게 되겠죠. 이게 실종 선고제도입니다. 자, 정리하면 실질적 요건으로 부재자가 생사불명이고 생존했다, 사망했다는 증명이 없다. 증거가 있으면 관계없죠. 다만 생존해 있는 것이 확실하거나 이미 그 전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증명되면 그건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없죠. 실종 기간은 5년, 1년입니다. 정리해드린 우리 교재 비교표 보시면 보통 실종은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5년, 특별 실종은 앞에서 설명드린 언제부터 1년, 이렇게 요 실종 기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 다음 형식적 요건은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청구 없이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게 니은에 보시면, 기억 니은에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 중에 생사불명이 된 사람의 상속인 중에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은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배우자나
자녀가 1순위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 아버지의 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면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 취소할 수 있는가? 없답니다. 늘 나오는 판례죠.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공시최고. 여러분, 공시최고라는 것은 가정법원에서 이 실종선고를 하기 전에 이 실종자의 생사불명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법원에다가 신고하라고, 실종자에 대한 생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신고하라고 공고를 냅니다. 이게 공시최고입니다. 공시최고라는 것은 공고를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자들은 법원에 신고해달라고 공시해서 요구, 최고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적 선고입니다. 실종선고 요건, 요 기간이 경과되고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요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도록 필요적으로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실종선고 효과 제일 많이 묻는 거죠. 실종선고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 5년, 1년 요 만료 시에 기간이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실종 선고한 때 실종 선고 시에 사망 간주 그러면 틀리고 당연하죠. 실종 선고한 때가 아니고 실종 기간 만료 시고요. 그리고 사망 간주입니다. 추정 사망으로 추정한다 하면 틀리죠. 간주한다고요. 자, 사망 간주 효력 발생. 첫째, 가정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실종 기간 만료 시에 5년, 1년 요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 간주고, 자, 이제 사망 간주니까 실종 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게 되고, 배우자는 실종 선고 받은 자의 배우자는 혼인을 다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종 선고는 일단 추정이 아니고 간주니까 이 사망 효과를 다투려면 다른 증거를 내세워서 나중에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만 실종 선고 효과가 없어집니다. 물론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후에 아니면 실종 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점에 사망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실종 선고는 이제 취소가 되겠죠. 다시 법원이 취소하게 되면 요 취소해야만 사망 간주 효과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뭐냐 보시면 실종 선고는 종래의 주소라는 것은 실종된 자가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관계, 우리 사법적, 민법적인 법률관계, 재산적 관계, 신분적 관계가 종료되고, 실종 선고는 실종자의 권리 능력을 절대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써졌는데요. 무슨 말이냐? 실종자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미국에서 실종된 자가 그 미국 현지에서 살아서 어떤 법률 행위를 했죠. 계약도 하고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동안 그 살아있는 주소지에서 한 법률 관계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주소지 중심의 사법적 법률 관계에만
효력이 미치고요. 그리고 공법 관계 있죠. 공법적 법률 관계, 즉 무슨 선거권, 특히 범죄의 공소시효는, 공소시효 아시죠?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기간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하는 이 공소시효는 실종 선고와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형법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실종 선고 받았더라도 사망 간주 효과를 받더라도 공소시효는 따로 진행을 합니다. 또는 공소시효 이런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 아들에게 실종 선고가 있었지만 피상속인 사망 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됐다면 이 아들은 피상속인인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것이 되니까 상속인이 될 수 없죠. 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실종이 됐는데요. 실종 선고를 받았죠. 이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실종 선고를 받아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거로 간주하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 되면 실종 기간 만료 시가 아버지 사망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것이 되면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셨으니까 먼저 사망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판례입니다. 자, 다음 실종 선고 취소의 효과입니다. 자,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사망 간주 효력이 없어지겠죠. 29조를 보십시오. 29조 실종 선고 취소입니다.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거나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기에 상이한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서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종 선고 후, 자, 또 주의해야 될 조문입니다.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취소 전입니다. 여기죠.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선의로 했다는 것은 사망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한 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상속을 받았죠. 재산을. 자, 아버지가 실종 선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취소가 됐는데요. 나중에 살아서 돌아오셨다든가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실종 선고받은 아버지 재산을 배우자나 아들이 상속을 받았죠. 선의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속받은 행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단 유효입니다. 그러나 반환은 해야 되겠죠. 2항에 실종 선고가 취소가 있을 때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요겁니다. 실종 선고 받고 재산을 상속받은 자, 이게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되고요. 선의이면. 악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도 상속받았죠.
그러면 악일 때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됩니다. 다시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실종 선고를 받고 취소가 됐죠. 그러면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재산 상속을 받았다면 그 행위 자체는 그대로 유효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을 반환은 해야 되죠. 만약에 반환할 때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져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죠. 그게 실종 선고 취소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의의는 실종 선고는 사망 간주므로 실종 선고 효력을 부정하려면 이제 사망 간주 효력을 뒤집으려면 실종 선고가 뭐가 돼야 됩니다. 취소. 그리고 취소 요건은 자, 아까 법 조문에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거나 실종 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기에 요 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있거나 실종 기간 기산점 이후에 요 실종이 되고 5년, 1년이 경과돼야 되죠. 근데 실종 기간 기산점 이후에 요 기산점 이후에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다. 그럼 생존하고 있었다면 실종 기간을 다시 정해야 되겠죠. 이런 사실이 있는 때는 형식적 요건으로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로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취소합니다. 단 이 취소를 할 때는 실종 선고와는 달리 공시최고 있었죠. 실종 선고할 때 공시최고 하는데 취소는 공시최고는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다음 실종 선고 취소 효과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소급해서 실종 선고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실종 선고 효과가 소멸합니다. 사망하지 않은 것이 되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단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반환은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 상속을 받은 아들이 배우자나 자식들이 재산 상속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되는데 선의일 때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이익, 현존 이익은 상속받은 재산을 그대로 갖고 있거나 처분해서 예금으로 해두었거나 이건 다 현존 이익이 있죠. 미성년자 할 때 했던 것처럼 유언비로 재산을 상속받아서 처분해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유언비로 썼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유언비로 쓴 것은 현존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언비로 쓴 거 외에 그대로 갖고 있거나 예금했거나 무슨 생활비로 썼거나 재산을 처분해서 이건 다 현존 이익이 있고 유언비로 쓴 것만 현존 이익이 없다. 그럼 유언비로 써버린 거는 반환할 수가 없죠. 그건 현존 이익이 아니니까. 악의인 자는 그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도 붙이고 썼더라도 이미 처분했더라도 받을 때 이익에다가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됩니다. 그 범위는 물론 이제 당사자 간에 그 반환 범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물론 법원이 정하겠지만 반환 범위를 법원의 재판으로 오죠. 일단 이렇게 악의일 때는 전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환 의무는 우리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 반환. 우리가 부당이득을 배우죠.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부당이득 반환에 가면 선의일 때, 악의일 때 이렇게 앞에 설명드린 선의, 악이 나눠서 반환 범위를 정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종 선고도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어렵진 않지만 사망 간주 시기,
사망 간주 시기와 실종 선고 취소됐을 때의 효과,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사례, 갑이라는 사람이 실종 선고를 받았고 갑의 상속인 을이 상속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실종 선고 취소됐을 때 어떻게 반환하는지, 이런 경우들도 사례, 케이스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자연인이었습니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과 그리고 행위 능력, 특히 행위 능력에서는 지난주부터 행위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등과 그리고 이번 주 앞 시간 상대방 보호제도, 그리고 부재와 실종, 여기까지가 자연인입니다. 이제 법인입니다. 다음 우리 4절로 넘어가면 권리 능력자 또는 민법상 권리 능력을 가지는 인에는 인하면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래서 자연인을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자연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단체에다가 법인격 또는 권리 능력을 주는 거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의 의의 그러면 자연인 외에 권리 주체로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된 사람의 집단, 자연인의 집단인 사단법인이 있고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단인 재단법인이 있죠. 이런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법인으로서 설립등기하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죠. 자, 법인의 종류 보십시오. 간단하게. 공법인이 있고 사법인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있죠. 국가 자체도, 국가도 법인입니다. 대한민국도 법인이고 서울시, 서울특별시도 법인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무슨 공사 있죠.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이런 공사도 하나의 법인이고요. 그건 공법인이죠. 그러나 우리 민법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고 상법에 가면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이 있죠. 이런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사법인입니다. 우리 여기서 법인 그러면 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법인 중에도 자 2번 보세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민법은 당연히 비영리법인을 목적으로 하죠. 영리법인은 앞에서 본 것처럼 상법상 주식회사 무슨 그룹도 있고 그 그룹에 속하는 무슨 회사, 법인 아니면 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여러분 국민은행 가서 돈을 예금하고 찾고 맡겨두고 돈도 맡겨둔 돈을 거래하죠. 그건 국민은행은 주식회사고 법인이고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법인 중에 학술, 종교, 자선, 기회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죠. 영리법인은 상법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상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비영리 법인을 목적으로 하죠. 그리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인데 자, 민법상 비영리 법인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죠.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 또는 일정한 사원들로 구성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단법인이 우리 주택관리사 협회죠. 주택관리사 협회라는 것은 전국에 현직에 있는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이 사람들이 협회를 만들어 두고 있죠. 실제로. 그럼 주택관리사 단체, 협회는 개개인의 주택관리사 개개인들이 결합이 된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단인데 가장 대표적인 재단법인이 장학재단입니다. 무슨 장학재단. 병원도 있죠. 병원, 큰 대형 이런 병원들도 법인인 경우가 많은데 병원들은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이 많습니다. 재단법인, 무슨 병원, 이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민법에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나누고, 나중에 이제 설립부터 법인 내용에 가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다른 점 구분해 가면서 설명드릴 거고,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바로 법인의 두 번째,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입니다. 다시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고,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은 첫째, 비영리 법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비영리하면 민법에 이렇게 돼 있죠. 학술, 종교, 자선, 지혜, 사교, 기타 영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단법인 중에는 다시 말씀드리는 주택관리사 협회를 우리 주택관리사 협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택관리사 협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공인중개사 협회도 있고, 또는 무슨 법무사나 변호사, 대한변호사 협회도 있죠. 주택관리사 협회를 생각하시고, 이 협회는 자, 비영리를 그 주택관리사들이라는 구성원들의 복리, 증진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됐죠. 그러면 민법에는 자, 맨 먼저 민법 31조에 법인 성립의 준칙주의라 그래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이 돼야 됩니다. 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첫 번째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똑같습니다. 비영리. 거기 이제 비영리가 학술 등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공익이든 공익적인 건 사익적이든 그건 묻지 않는데 하여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립행위에서, 자, 사단법인 설립행위에서 먼저 정관 작성. 자, 이 정관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항상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모임에 친구들, 지인들, 동창회 이런 모임에 가더라도 회칙이 있죠. 회칙이 만들어지죠. 그런 내부 규칙, 회칙과 같은 내부 규칙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정관 작성해 놓고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 내부 조직에 관한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해야 됩니다. 이런 설립자의 기명 날인이 없는 정관은 당연히 무효고, 이런 정관 작성 행위, 사단법인 설립 행위 자체가 합동행위입니다. 합동행위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놓고 행위하는 것을 합동행위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 법률행위에 가면 합동행위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정관 작성에 의한 설립행위. 자, 정관의 기재사항 보십시오. 필요적 기재사항이 그 민법 40조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은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는 뭐 총회 소집 절차나 감사의 임면, 감사는 임의기관이니까 감사 임면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 민법 40조를 보십시오. 민법 40조에 보면 사단법인 설립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재산에 관한 거, 이사 임면,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해임할 거냐, 그리고 사원 자격의 득실, 사원 자격은 어떻게 취득이 되고 어떻게 상실되느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 등을 정했을 때는 그 시기와 사유입니다. 자, 나중에 제가요 재단법인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요 사단법인 정관에서 6호, 7호, 1호, 2호, 3호, 5호까지는 1, 2, 3, 4, 5호까지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의 공통 기재사항이고요. 6호, 7호, 사원 자격 득실과 존립시기 해산 사유를 정했을 때 그 시기 사유, 이것은 재단법인 정관에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6호에 보면 사원은 사단법인에만 있고, 사원은 재단법인에는 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단법인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7호,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도 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은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6호, 7호, 6, 7번을 묻는 겁니다. 자, 다음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허가주입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은 그 목적 사업에 따른 주무관청입니다. 그러면 허가주의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자, 이 허가는 법의 목적에 주관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받는 겁니다. 만약에 주무관청이 2개 이상이면 각각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주의다라는 사실 아시고, 그리고 이제 설립등기. 자, 설립등기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다 미리 이거 자연인 할 때도 말씀드렸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가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이 되고, 그리고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설립등기 한 때부터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죠. 설립등기는 법인 성립 요건입니다. 그 외에 나중에 이렇게 구분해 드립니다. 설립등기 외에 등기는 대항요건, 대항요건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고, 설립등기만 성립 요건입니다. 그리고 설립등기 사항을 쭉 적었지만 민법 49조를 보십시오. 조문 49조 법인 등기 사항인데, 먼저 법인 설립 허가를 얻으면,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으면 허가주의에 따라 3주간 등기 기간은, 민법에 법인에 관련된 등기 기간은 모두 3주간 냅니다. 그건 이제 그 3주라는 거 아시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가서
설립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하고, 등기 사항은 자,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 이유를 정하면 그 시기 사유, 자산 총액, 출자 방법, 무슨 출자를 할 때 어떻게 출자할 것인지 방법과 정한 때는 그 방법, 특히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 그리고 이사 대표권. 자, 대단히 중요한데,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다면 그 제한한 사실, 사유, 그걸 등기해야 됩니다. 특히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 대표권 제한,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감사에, 나중에 우리 감사는 임의기관이니까 비영리법인에서는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당연히 등기사항이 아니죠. 그리고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거 이사할 때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선이든 악이든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주택관리사 협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단법인은 장학재단, 자, 무슨 장학재단,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단법인 설립에서 그것도 내용에 들어가더라도 항상 장학재단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목적의 비영리성은 사단법인과 같습니다. 같은 점, 다른 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재단법인, 사단법인 목적의 비영리성 같고, 우리 민법이든 상법이든 영리 목적의 재단법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자, 어느 법이든 현행법에 영리재단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설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꼭 알아두시고, 재단법인 설립 행위에서는 정관 작성 외에, 사단법인과 달리 정관 작성 외에 재산 출연, 자, 이게 다르죠. 재산이 출연이 돼야 됩니다. 재산 출연. 자, 정관은 재단법인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는데, 이 정관 작성에서는 우리가 아까 사단법인 할 때 사원 자격, 득실, 존립시기 해산 사유는 기저사항이 아니다. 나중에 법조문 43조를 보시면 되고요. 사단법인 설립은 합동행위라 그랬죠, 제가. 사단법인 설립은 합동행위이나 재단법인 설립은요, 상대방 없는, 자, 우리가 법률행위에 가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은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사단법인은 정관 작성으로, 재단법인은 정관 작성에 뭐가 필요합니다? 재산 출연이. 그리고 일정한 재산 출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재산 출연은 재산을 내놓는 거, 내 재산, 현금도 되고 동산, 부동산, 무슨 주식, 이런 재산은 다 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자가 재산 출연을 할 때 착오로, 자, 우리 착오 배우죠, 착오로 재산을 출연했다면, 자, 착오에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죠. 이런 재산 출연이 착오로 이루어졌다면 후에 착오를 이유로 재산 출연을 취소할 수 있느냐? 있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이런 재산 출연 행위도 하나의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착오로 이루어졌다면
민법 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재단법인 정관 보십시오. 43조. 이 43조는 사단법인과 달리 5호, 5호까지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갖고 1호부터 5호까지 6호, 7호 사단법인에서 설립되는 6호가 사원 자격, 취득 상실에 관한 것,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에 관한 것은 이 둘은 재단법인 정관 작성에는 없죠. 지적사항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재산 출연입니다. 자, 재산 출연 보십시오. 재단법인 설립자가 재산 출연하는데 재산 출연은 무상, 아무런 대가 없이 내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재산 출연이니까 여기에는 일반적인 증여, 유증 다 포함되고요. 출연행위 마찬가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설립자가 여러 명이어도 마찬가지 단독행위 경합으로 보고, 생전처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중에 내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건 증여, 무상의 재산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유언으로 재산 출연하죠. 유언장에 내가 죽거든 내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달라, 유언을 했다면 그 유언으로 재산을 재단법인 설립할 때는 유언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리고 출연재산의 이제 귀속시기입니다. 귀속시기 그러면 생전처분으로 살아있는 중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 법인은 언제 성립합니까? 설립등기한 때 법인에 귀속이 되고, 자, 그때 출연재산에 대해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유언의 효력 발생 시가 언제입니까? 사망시, 유언자의 사망시에 법인에 귀속되는데, 자, 그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디귿 리얼인데요. 그 우리 교재에. 자, 출연재산이 부동산일 때 이게 언제 재단법인에 귀속되느냐? 재산 출연한 갑이 출연자입니다. 출연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 건물을, 빌딩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그럼 장학재단을 만들 때 갑이 이 건물을 출연했죠. 이 건물이 장학재단에 언제 귀속이 되느냐? 민법 48조에는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에 귀속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갑이 출연했던 이 건물이 장학재단으로 귀속되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이 됐죠. 갑이 재산을 출연해놓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빌딩을 출연해놓고 이걸 제3자에게 매매해가지고 팔아서 제3자가 이전 등기에 가버렸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건물을 출연했는데 장학재단의 장학재단의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장학재단으로 등기되기 전이라는 것은 장학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제3자에게 매매돼서 이 제3자가 이전 등기, 저 건물을 등기해 가버렸죠. 이런 사건입니다. 이때 판례는 학설은 다양하게 대립이 있습니다만 판례는 민법 48조에 의하면 이 출연된 부동산은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법인의 것이 장학재단 것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출연자와 장학재단 간의 문제고 법률 문제고 만약에 제3자에게 출연된 재산이 제3자에게 매매돼서 등기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건 제3자의 것이 됩니다. 저 건물이. 그럼 장학재단은 제3자에게 뭐를 못합니다.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 건물을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뭘 못한다고 하죠? 대항을. 그 대항을 못합니다. 권리 주장을 못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판례입니다. 보십시오. 출연재산이 부동산일 때 그 귀속 시기에 판례는 출연자 값과 법인 사이에는 48조와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장학재단 이름으로 저 건물을 등기하지 않아도 장학재단의 것이 되지만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출연된 법인이 제3자에게 이 장학재단이 등기 안 했고 제3자에게 매매 이전돼 가버리면 뭐를 못한다? 대항을 권리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사례에서 이건 누구 재산이 됩니다? 제3자 것이 되죠. 이게 판례입니다. 민법 186조와 48조 간의 충돌인데 48조 간에 그죠? 이 판례 하나만 잘 알아두시고 부동산인 경우에 재단법인 정관 보충입니다. 8번을 보시면 재단법인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면 등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해버렸죠. 재단법인 설립자가 사망했다면 그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로 이건 누가 정한다? 법원이 정한다. 그게 정관 보충이고 그리고 주무관청 허가 얻어서 설립 등기해야 성립된다는 건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습니다. 단 요 재산 출연 부분,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재산 출연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이 출연된 재산이 부동산일 때 요 관련 판례 이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법인의 설립까지 보았고 이제 설립이 되면 법인의 권리 능력, 행위 능력, 특히 중요한 불법 행위 능력입니다, 여러분.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출제 빈도가 가장 높죠. 그래서 불법 행위 능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법인의 기관, 이사 등등의 기관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다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법인의 이제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법인의 기관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